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마련한 온라인 301 웨비나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펙티브 AWS 글루라는 주제로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를 위해 AWS 글루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약 40분 동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진행할 저는 AWS에서 애널리틱스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강연에 앞서 2019년도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AWS 빌더즈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는 101, 201, 301 온라인 오프라인 시리즈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보다 심도 있는 고객 지원 프로그램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먼저 AWS 빌더즈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크게 오프라인 세미나와 웨비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미나는 AWS 기초교육과 핸즈온 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1 세션, 그리고 서비스별 특화 교육인 201 세션, 마지막으로 전문가 수준의 심화 교육인 301 세션이 있습니다. 온라인 웨비나는 101, 201, 301 웨비나뿐만 아니라 이노베이트, 어썸데이 및 특집 웨비나가 모두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AWS의 행사 및 일정 소개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AWS 빌더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빌더즈는 최종적으로 마스터 레벨 달성을 목표로 하며 총 3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어 각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리워드를 증정합니다. 첫 번째로 루키 레벨입니다. 모든 뉴 사인업 고객분들이 대상이 되며 AWS 101, 101 HOL 오프라인 세미나 1회 이상 참석, 그리고 101, 100 레벨의 웨비나 1회 이상 참석하시면 루키가 될 수 있습니다. 루키 달성 시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모든 루키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 레벨입니다. AWS 201 오프라인 세미나 2회 참석 이상, 그리고 201, 200 레벨의 웨비나 1회 이상 참석 시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 달성 시 $100 크레딧을 제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마스터입니다. 모든 프로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AWS 301 오프라인 세미나 2회 이상, 그리고 301, 300 레벨의 웨비나 1회 이상 참석이 그 조건입니다. 마스터 달성 시 $500 크레딧을 제공해 드리며 12월에 마스터분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디너에 초청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101, 101 HOL 세미나 참석자분들에게는 루키 스티커를 증정하며 201 세미나 참석자분들에게는 프로 스티커를, 301 세미나 참석자분들에게는 마스터 스티커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AWS 빌더즈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두 AWS 마스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고트 웹이나 퀘스천 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답변을 받고 싶은 경우 비공개 요청을 주시면 비공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세션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 세션 순서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글루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이후 글루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파치 스파크와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실제 글루를 사용하는 케이스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세션은 301 세션이기 때문에 아파치 스파크나 글루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참석자분들을 대상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치 스파크나 글루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면 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AWS에서 이전에 진행된 AWS 글루를 통한 손쉬운 데이터 전처리 작업하기라는 강연이 있으니 해당 강연을 먼저 듣고 본 내용을 들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연 중 첫 번째 내용은 글루에 대한 소개입니다. AWS 글루는 2017년에 완전 관련 ETL 서비스로 개발자를 위해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많은 고객들이 사용 중이며 AWS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글루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로 분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이브 메타스토어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이고, 다른 하나는 서버리스 잡과 해당 잡을 관리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으로 구성된 ETL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는 AWS에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S3와 함께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ETL 서비스는 ETL을 위한 잡을 개발하고 해당 잡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아파치 스팍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추가로 다이나믹 프레임이라는 글루에서 제공하는 향상된 자료 구조와 다이나믹 프레임을 다루는 각종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AWS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입니다. 좌측의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를 나타내고, 무브라고 표시된 부분은 원본 데이터를 AWS로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AWS에서 수집과 관련된 서비스들입니다. 수집 서비스를 이용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중앙의 데이터 레이크 S3에 로우 데이터로 저장되게 되며, 이후 글루 ETL 과정을 거쳐 티어 3까지 데이터로 변환되어 정제된 형태로 저장되게 됩니다. 각 단계별 데이터는 글루 크롤러가 데이터의 메타 정보를 수집하여 카탈로그에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며, 이후 오른쪽에 있는 AWS에서 다양한 분석 서비스가 글루의 카탈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S3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분석 서비스는 S3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고 어떤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RDB의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할 때 AWS 블루는 ETL과 데이터의 메타 정보를 유지하고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서비스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글루는 출시된 지 1년여 만에 해외 아마존을 비롯하여 익스피디아, 도코모를 포함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한된 강연 시간으로 AWS 근로 기능 중 ETL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근로에 대한 소개 세션은 진행된 내용이 있으니, 사전 지식이 필요한 참석자분들께서는 이전 웨비나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 개발 환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잡은 현재 파이썬과 스칼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의 경우 대부 엔드포인트에서 파이썬 3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 파이썬 2.7을 사용해서 잡을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로에서 사용되는 스파크 클러스터의 경우 현재 기준 버전은 2.2.1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에서 잡을 생성할 때 캐패시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파크 클러스터 사이즈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단위는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인 D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 DPU는 M4 X라지 EC2 장비가 사용되며, M4 X라지 EC2 장비는 4개의 vCPU와 16기가 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파크 클러스터는 한 개의 드라이버와 멀티 익스큐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완전 관리형 스파크 서비스인 글루 역시 동일하게 한 개의 드라이버와 멀티 익스큐터로 구성되어 있고, 각 DPU마다 2개의 익스큐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에서 드라이버는 메인 함수를 실행하고 익스큐터의 태스크를 할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익스큐터는 멀티스레드에서 드라이버로부터 전달받은 태스크들을 수행하고 결과를 드라이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루에서 익스큐터마다 5GB의 메모리와 4개의 태스크가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할당된 4개의 태스크는 익스큐트에서 실행하는 실제 작업이며, 데이터를 읽거나 필터링 같은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의 잡 기준으로 최소 2개의 DPU가 필요하며, 아무런 설정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10개의 DPU가 기본으로 할당됩니다. 10개의 DPU를 사용하는 잡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0개의 M4X라지 장비가 노드로 사용되며, 이 중 하나의 노드는 마스터 장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익스큐터로 사용할 수 있는 노드 수는 총 9개가 되며, 하나의 DPU, 즉 노드당 2개의 익스큐터가 실행된다고 설명드렸으므로 총 실행 가능한 익스큐터 수는 18개입니다. 그러나 이 18개 중 하나는 드라이버로 사용되기 때문에
10개의 DPU를 할당한 경우 총 17개의 익스큐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각 익스큐터는 5GB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큰 데이터를 다루어야 하는 경우 익스큐터 메모리를 늘리고 싶은 니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루에서는 아래 보시는 아파치 스팍 설정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옵션을 이용하여 관련 설정을 오버라이드를 하여도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우선 데이터에 스퀘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분하는 작업을 사전에 진행해 주셔야 하고, 부득이하게 장비의 스케일업이 필요한 경우는 글루 대신 EMR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루 잡의 기본 템플릿인데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습니다. 글루 컨텍스트를 생성하는 초기화 부분이 있고, 생성된 글루 컨텍스트를 이용하여 다이나믹 프레임을 생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 생성된 다이나믹 프레임을 비즈니스 니즈에 맞게 변경하는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이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프레임을 타겟으로 라이트하는 부분으로 전체 글루 잡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 글루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치 스팍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아파치 스팍은 2009년 버클리 대학교 AMP랩에서 리서치 프로젝트로 개발된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통합 분석 엔진입니다. 아파치 스팍은 RDD라는 코어 자료 구조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여기서 RDD는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의 약자로 폴트 톨러런트하고 분산 처리가 가능하며 파티션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어 자료 구조인 RDD보다는 상위 구조인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셋을 더 많이 활용하는 추세이며, 이유는 아파치 스팍이 자체적으로 카탈리스트나 텅스텐 같은 옵티마이저를 활용하여 사용자 코드를 최적화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RDD를 다루는 경우보다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셋을 사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최적화되어 수행될 수 있습니다. AWS 글루는 아파치 스팍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셋과는 별도로 다이나믹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와 다이나믹 프레임을 다룰 수 있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이 있음에도 다이나믹 프레임을 따로 제공하는 이유는 ETL 작업에 있어 데이터 프레임이 다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이제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스팍의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를 테이블 구조로 구성하고 SQL 기반의 분석에 잘 동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스키마가 정의되어야 있어야 하고, 모든 로우는 모두 동일한 스키마를 갖고 있게 됩니다. 반면에 AWS 글루의 다이내믹 프레임은 제이슨이나 에브로와 같은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각각의 로우는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 프레임에 비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GitHub의 타임라인은 분석하는 예제인데요. 제이슨 포맷의 데이터이고 35가지의 이벤트 타입에 따라 서로 다른 페이로드를 갖는 데이터입니다. 이 경우 아파치 스팍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한다면 모든 로우는 동일한 스키마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각 이벤트에 대한 페이로드를 모두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지 않는 컬럼에 대한 스키마도 사전에 정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글루의 경우 레코드 단위로 스키마를 따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과는 다르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사전에 스키마를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작업 중 스키마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많은 경우 싱글 패스만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에서는 제공되는 다이나믹 프레임 자료 구조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컬럼의 데이터가 레코드에 따라 인트와 스트링 두 가지 타입을 모두 갖는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스팍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타입을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글루는 리저브 초이스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타입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외에 사용자가 선택한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어플라이 매핑 함수를 통해 컬럼에 대한 스키마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고, 이는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스키마 추론 작업을 생략하여 전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로 네스티드 자료 구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릴레이셔나이즈 트랜스포메이션 함수가 있습니다. 네스티드 제이슨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릴레이셔나이즈를 활용하면 네스티드 어레이는 별도의 테이블로 생성하여 키와 포린 키로 연결하여 트래킹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그 외 다른 네스티드 데이터는 플랫하게 만들어 손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함수입니다. 그 외에도 다이나믹 프레임과 데이터 프레임의 변경을 지원하여 아파치 스팍 라이브러리도 글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많은 다이나믹 프레임에 최적화된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 글루의 다이나믹 프레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스팍의 데이터 프레임과 글루의 다이나믹 프레임이 같은 작업을 수행할 때 성능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 작업 환경은 10개의 DPU를 사용했고, 아파치 스팍 버전은 2.1.1로 동일하게 세팅하였습니다. 작업 내용은 앞선 GitHub 타임라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제이슨 포맷을 CSV로 변환하면서 풀 이벤트만 필터링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다이나믹 프레임이 최대 2배 빠른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다이나믹 프레임이 데이터 프레임에 비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주된 성능 향상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량의 스몰 파일을 처리하는 작업의 예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파티션과 파일이 늘어남에 따라 드라이버에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져 스팍에서는 아웃 오브 메모리로 작업이 실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글루는 자체 그룹핑 기능을 통해 드라이버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AWS 글루에서는 입력 파일 수가 5만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그룹핑 기능이 활성화되고, 명시적으로도 사용자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루잡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성능이 문제가 될 때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루 익스큐션 모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는 하나의 드라이버와 멀티 익스큐터로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병렬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파티션으로 나누어지며, 하나의 파티션은 하나의 태스크에서 처리됩니다. 따라서 파티션 수가 해당 글루 잡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셔플링이 발생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글루 잡은 여러 스테이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스테이지는 실행의 물리적인 단위로 병렬 태스크의 셋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과 스테이지 및 파티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글루 잡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예를 들어 해당 부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루 컨텍스트를 통해 다이나믹 프레임을 생성하고 트랜스포메이션 후 라이트하는 일반적인 글루 잡의 예제입니다. AWS 글루 다이나믹 프레임은 아파치 스팍 코어 RDD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스팍은 RDD를 다루는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RDD를 다른 RDD로 변환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RDD에 담긴 정보를 계산해서 실행된 결과를 드라이버로 리턴하거나 저장소에 라이트하는 액션입니다. 우선 현재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글루잡에는 라이트와 필터 두 개의 액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액션을 기준으로 잡을 나눌 수 있으며, 셔플링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스테이지가 나누어지게 되므로 잡 1에는 리파티션 기준으로 스테이지가 변경되는 것을 다음 그림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잡마다 스테이지를 구분하면 화면에서 좌측에서 보시는 흐름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글루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잡과 스테이지로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데이터셋이 어떻게 파티션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글루 잡의 성능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글루에서는 매트릭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능을 이네이블하고 잡을 실행해야 관련된 매트릭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성능 튜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디폴트로는 디세이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글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후부터는 실제 사례를 보고 어떻게 글루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수의 작은 파일을 처리하는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도비나 스팍에서 작은 파일을 처리해야 할 때 사전에 데이터를 적당한 크기로 합쳐서 처리해야 된다고 가이드를 합니다. 만약 작은 파일을 그냥 처리하게 되면 관련 정보를 드라이버에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드라이버 입장에서 메모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때로는 드라이버의 아웃 오브 메모리로 작업 실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제이슨 데이터를 8K 포맷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약 640개의 파티션에 128만 개의 제이슨 파일로 구성된 데이터를 인풋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스팍을 사용해서 해당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스팍 코드를 사용했고 단순 제이슨 데이터를 읽어서 8K 포맷으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스팍 작업이 실패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루에서는 매트릭을 제공하기 때문에 작업 실패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트릭 그림에서 드라이버와 익스큐터의 메모리 프로파일을 보니 드라이버의 메모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매트릭에서 해당 잡의 드라이버에서 사용된 흰 메모리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버에서 사용된 메모리를 살펴보니 드라이버에 할당된 5기가 메모리에 빠르게 다가가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글루에서 다이나믹 프레임을 써서 동일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과는 다르게 글루 컨텍스트를 사용해야 하며 create dynamic frame from catalog 함수로 다이나믹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고 write from option 함수로 다이나믹 프레임을 8K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작업 실행 시간은 총 59분 소요되었고 스팟 작과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드라이버와 엑스큐터를 위한 메모리 프로파일 매트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전 스팍 작업과는 다르게 드라이버의 메모리가 50%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루 잡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글루가 자체 그룹핑 기능을 통해서 드라이버에서 효율적으로 작은 파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WS 글루에서는 입력 파일 수가 5만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그룹핑 기능이 활성화된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실행은 잘 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현재 할당된 10개의 DPU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이번에 글루에서 제공하는 잡 익스큐션 매트릭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10개의 DPU를 할당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익스큐터 수는 17개이고 그래프에서는 가로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록색으로 작업이 진행함에 따라 필요한 익스큐터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대 160개의 익스큐터가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각각의 파티션은 하나의 태스크에서 처리 가능하고 하나의 익스큐터에는 4개의 태스크가 할당되었습니다. 현재 이 작업의 경우 데이터가 640개의 파티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160개 익스큐터는 4개의 파티션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총 160개 익스큐터가 필요하다고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글루잡의 경우 그룹핑 기능으로 드라이버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련 옵션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에서는 파일을 그룹으로 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 그룹 파일즈와 그룹 사이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룹 파일즈는 파티션 내에서만 그룹핑할지 아니면 다른 파티션 간에도 그룹핑을 할지에 따라 인 파티션 그리고 어크로스 파티션 옵션으로 설정해 줄 수가 있고 그룹 사이즈는 각 그룹의 타깃 사이즈를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전에 진행한 동일한 작업에 그룹 사이즈를 늘릴 경우 해당 작업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글루 코드 중 에디셔널 옵션즈에 그룹 사이즈와 그룹 파일즈가 설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룹 사이즈가 1기가로 설정이 되었고 그룹 파일즈는 어크로스 파티션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룹 사이즈가 1기가로 설정되어 있어 작업 속도는 많이 느려졌지만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작업의 드라이버와 익스큐터의 메모리 프로파일은 어떤지 매트릭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그룹 사이즈가 높아 익스큐터의 메모리가 드라이버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의 익스큐터만 실행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룹 사이즈를 높게 설정한다고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므로 설정 후 반드시 매트릭을 통해서 확인하고 적절한 값으로 최적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와 반대인 큰 파일을 다루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파일을 다룰 때 해당 파일이 스플릿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압축 파일 포맷 타입이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gzip과 bzip2 경우를 살펴보고 압축되지 않는 파일의 경우는 압축된 경우와 성능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5개의 큰 CSV 파일을 인풋 데이터로 준비했고 각 파일은 압축되지 않거나 gzip 혹은 bzip2로 압축된 형태로 제공됩니다. 테스트는 CSV를 8K 포맷으로 변환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CSV 인풋 데이터를 gzip으로 압축된 형태로 테스트하였습니다. gzip 데이터는 스플릿할 수 없어 5개의 파티션으로 작업이 진행되었고 작업이 2시간 좀 지나서 execute out of memory로 실패하였습니다. execute에서 gzip 압축을 풀고 진행할 때 execute에 할당된 5기가 메모리가 부족해서 에러가 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는 CSV 인풋 데이터를 bzip2로 압축된 형태로 테스트하였습니다. bzip2는 블록들로 스플릿될 수 있어 해당 작업은 104개의 태스크로 생성되어 처리되었고 18분 만에 작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잡 익스큐션 매트릭을 보면 할당된 17개의 엑스큐터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7개의 엑스큐터를 할당하기 위해 15개의 DPU를 재할당해서 다시 잡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15개의 DPU를 할당하고 실행한 결과 104개의 태스크는 27개의 엑스큐트에서 잘 처리되어 전체 작업 시간은 10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축되지 않은 CSV 파일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압축되지 않은 파일의 경우 64MB 단위로 파티션될 수 있어 작업은 10개의 DPU로 12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압축 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스플릿될 수 있는 bzip2와 같은 압축 타입을 선택하는 걸 권장하고 만약 gzip과 같은 스플릿되지 않는 압축 파일을 사용해야 되는 환경이라면 익스큐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별 압축 파일의 사이즈 및 파일 수를 조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파일이 압축되지 않은 형태로 제공된다면 밴드위스가 글루 작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그대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케이스에서 bzip2 압축을 처리하면서 10개의 DPU를 초기에 할당했다가 잡 익스큐션 매트릭을 참고해서 DPU를 15개로 조정했었는데요. 이번 케이스에서는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했던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서 DPU를 계산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케이스에서 다뤘던 스플릿 가능한 bzip2 압축 데이터를 인풋으로 CSV를 8K 포맷으로 변환하는 동일한 작업입니다.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10개의 DPU를 할당해 17개 엑스큐터가 사용 가능했고 해당 작업을 완료하는데 약 18분 정도 걸렸습니다. 잡 익스큐션 매트릭을 참고해 27개의 DPU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7개 엑스큐터를 사용하기 위해 10개에서 15개로 DPU 수를 조정해서 작업을 재진행했었습니다. 앞서 제가 DPU를 사용할 때 마스터 노드와 드라이버가 클러스터에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해당 부분을 이용해서 사용 가능한 익스큐터 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개의 DPU를 할당한 경우 클러스터에는 10개의 노드가 할당이 되고 그중 1개의 노드는 마스터 노드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9개의 노드가 익스큐터로 사용 가능한데 1개의 노드당 2개의 익스큐터가 실행 가능하므로 총 18개의 엑스큐터가 사용 가능하나
이 중 하나의 엑스큐터는 드라이버로 사용되게 되어 실제는 17개 엑스큐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27개 엑스큐터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DPU 수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7개 엑스큐터에서 1개의 드라이버와 1개의 마스터 노드를 추가하면 쉽게 15개의 DPU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글루잡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매트릭을 활성화한 후 이후 잡 익스큐션 매트릭을 통해 초기 할당한 DPU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방금 진행했던 과정을 통해 적절한 DPU를 계산하고 재할당해서 실행해야 효율적인 근로잡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15개의 DPU를 할당하고 작업을 재실행한 결과 전체 작업 실행 시간은 18분에서 12분으로 33.3%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근로 과금 시 최소 작업 시간 10분이고 이후 초당 과금이므로 10개의 DPU로 18분 걸려 완료한 작업과 15개의 DPU로 12분 걸려 완료한 작업의 요금은 모두 1.32달러로 동일합니다. 오히려 15개의 DPU로 작업을 할 경우 비용은 동일하게 지불하고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어 더 생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에서 크고 작은 파일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JDBC 파티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잡에서 JDBC를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기본으로 하나의 테이블은 하나의 파티션으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모두 로딩된 이후에는 글루가 자동으로 10개 미만의 파티션으로 데이터셋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셔플이 발생하게 되고 셔플은 노드 간 데이터를 교환하는 작업을 진행하므로 전체 작업 시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JDBC 파티션을 읽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퍼블릭하게 사용 가능한 뉴 텍시 라이드에 관한 한 단시 데이터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잡의 잡 익스큐션 매트릭을 살펴보면 맥시멈 리디드 익스큐터 수와 액티브 익스큐터 수가 동일하게 한동안 진행이 되고 이후 모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로잡의 소스가 JDBC이기 때문에 하나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는 동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파티션으로 읽기 때문에 싱글 익스큐터가 사용이 되게 되고 데이터를 모두 읽은 후에는 10개 미만의 리파티션 작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리파티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데이터 셔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에서는 효율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읽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읽을 때 병렬로 읽기를 수행하여 읽기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병렬로 읽고는 멀티 파티션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리파티션으로 인한 셔플을 방지할 수 있어 전체 작업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인 핵시 익스프레션은 인티저 값을 갖는 컬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크리멘탈하게 증가하는 유니크 아이디 같은 값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테이블에 적절한 인티저 값을 갖는 컬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옵션인 해시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시 필드에는 균등하게 분포되고 스트링 값을 갖는 컬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시 파티션즈 옵션을 설정해 파티션즈 수와 병렬로 읽기 위한 JDB 커넥션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로 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지정한 옵션들이 실제 작업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된다고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핵시프레션즈를 사용할 경우 해시 파티션즈로 모두 연산하여 각 로우가 저장될 파티션이 결정된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쿼리는 병렬로 수행되지만 타겟 데이터베이스 설정에 따라 병렬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근로에서 JDBC 소스를 읽을 때 병렬로 읽고자 한다면 핵시 익스프레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티저 값을 갖는 컬럼이 해당 테이블에 있는지를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핵시 익스프레션즈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럼이 없다면 해시 필드 옵션을 그 다음 옵션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텍시 데이터셋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존재하지 않아 이 경우 해시 필드 옵션을 사용해야 하는데 데이트 타임 같은
컬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일별로 파티션해서 병렬로 읽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개의 엑스큐터가 16개의 파티션으로 동시에 병렬로 데이터를 읽는 작업입니다. 이전 작업에서는 1개 엑스큐터가 실행되어 하나의 파티션으로 데이터를 읽는 것과는 다르게 4개의 엑스큐터가 실행되어 병렬로 데이터를 읽고 이후 리파티션 작업이 발생하지 않아 셔플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DB 커넥션 매트릭을 살펴보면 병렬로 데이터를 읽는 동안 커넥션 수가 변경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루 스케줄러를 사용할 경우 JDBC 소스에 대한 잡 북마크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다만 사용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잡 북마크는 중본으로 데이터를 읽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JDBC를 소스로 사용할 경우 글루 스케줄러 잡 북마크는 테이블에 정렬된 프라이머리 키가 존재할 때만 동작합니다. 따라서 해당 컬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잡 북마크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정렬된 프라이머리 키를 기준으로 동작하다 보니 업데이트된 로우는 반영되지 않고 신규 추가된 로우만 작 북마크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글루 스케줄러 작 북마크를 사용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참고하시고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루에서 파이썬을 사용할 때 성능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AWS 글루를 사용할 때 파이썬과 스칼라 두 가지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드리는데 큰 데이터를 처리할 때 파이썬 SDK를 사용해 맵과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성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스파크이 실행되는 JVM 프로세스와 파이썬 VM 사이에서 데이터가 시리얼라이즈드 되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능이 중요한 작업의 경우 스칼라 SDK 사용을 고려하거나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당 부분을 변환해서 사용하면 해당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루로 작성된 작업을 관리하기 위한 스케줄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에는 글루 잡과 더불어 오케스트레이션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크론 탭처럼 스케줄 기반으로도 잡을 실행할 수 있고 이벤트 기반으로도 잡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디맨드로 요청할 때마다 잡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잡 북마크 기능도 제공하여 중본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별도의 워크플로우가 없으면 글루에서 제공하는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글루 잡을 관리하는 게 별도의 스케줄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없고 관리의 편의성도 줄 수 있어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 이미 다른 워크플로우를 사용 중이어서 글루 이테일 잡만 해당 워크플로우에서 이용하고 싶은 경우 보토3 파이썬 SK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서비스를 위한 파이썬 SDK인 보토3에서 AWS 글루를 지원하고 있어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손쉽게 글루 작업을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없는 새로운 글루 잡이라면 S3에 글루 잡 스크립트를 업로드하고 보토3를 이용해서 신규 잡을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있는 작업이라면 글루 클라이언트를 통해 해당 작업만 재실행할 수도 있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코드가 보토3를 이용하여 작성된 간단한 예제입니다. 보토3의 클라이언트 함수를 통해 글루 클라이언트를 생성할 수 있고 해당 클라이언트를 통해 create 잡 함수나 start 잡, run 함수를 통해 글루 잡을 생성하거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파이썬 스크립트는 각각의 워크플로우에서 직접 호출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각 워크플로우에서 제공되는 배시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직접 호출하는 것입니다. 젠킨스에서는 쉘 스크립트 잡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잡 구성 항목 중 빌드 스텝에서 execution 쉘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 커맨드로 보토3로 작성한 스크립트를 호출하면 작성한 글루 잡을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지 역시 쉘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쉘 액션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면과 같이 XML로
보토3로 작성한 스크립트를 지정하고 우주잡으로 등록하면 우주에서도 근로잡을 손쉽게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플로우에서도 역시 쉘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배시 오퍼레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면과 같이 에어플로우 덱을 구성하고 보토3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배시 오퍼레이터를 구성하면 에어플로우에서도 근로잡을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 근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케이스별로 나눠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작년 리인벤트에서 소개된 근로의 추가 기능을 소개해드리고 웨비나 세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존 근로는 완전 관련 스팍 서비스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몇 가지 고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짧은 주기로 실행해야 하는 작은 작업의 경우에서 근로에서는 프로비저닝 하는데 시간이 수분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리인벤트에서 근로의 스팍 외 파이썬 쉘이라는 작업 타입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쉘은 스몰부터 미디엄 태스크들을 위한 작업 타입입니다. SQL 베이스 ETL이나 커스터머 커넥션이 필요할 때 혹은 판다스나 사이킨 런을 사용하는 미디엄 사이즈 ML 작업 같은 파이썬에서 가능한 모든 작업이 근로의 파이썬 쉘을 통해 실행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 쉘의 작업 환경은 현재 파이썬 2.7을 지원하고 있고 보토3를 비롯하여 여러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라이브러리도 별도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팍 잡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은 스핀업 타임이 맥스 20초를 보장하고 런타임에 대한 제한도 별도로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스몰 태스크를 지원하는 작업 타입이기 때문에 DPU는 1개 또는 16분의 1 DPU 두 가지 옵션만 현재 사용 가능하며 비용은 하나의 DPU를 사용하는데 시간당 0.44불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미니멈 작업 시간이 10분이 아니라 1분이고 이후 초당 과금인 부분만 기존 스팍 잡과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에서 파이썬 쉘 잡으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실행한 예제입니다. 한 개의 DPU를 할당하고 사이파이 스펄스 매트릭스와 SVD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아마존 커스터머 리뷰 데이터셋에 있는 약 21만 7천 명의 고객과 38만 4천 개의 프로덕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수행 결과 전체 수행 시간은 69분 정도 걸렸고 비용은 단 0.6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파이썬 쉘은 작은 규모의 작업을 파이썬으로 이용해 처리하기 적합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많은 고객분들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이펙티브 AWS 근로 내용이었고요. 긴 시간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이후 진행되는 세미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 계속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 이후 제공되는 발표 자료 및 녹화 영상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